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데? 저는 거실 한가운데서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20년간 참아왔던 모든 것이 폭발하는 순간이었죠. 남편과 아이들은 침묵했고 시어머니 방에서는 작은 울음소리가 들려왔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요? 20년을 함께 산 시어머니와 저 사이에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이야기는 몇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른 새벽, 아직 동이 트기 전부터 저는 부엌에 서 있습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며 시어머니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 벌써 20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에요. 창밖으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며 오늘도 어제와 같은 하루가 시작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칼질 소리가 조용한 새벽 공기를 가르고 가스불이 켜지는 소리만이 정막을 깹니다. 시어머니는 아침 6시 정각에 일어나시고 저는 그보다 1시간 먼저 일어나 모든 걸 준비해야 해요. 무나 채소는 작고 균일하게 썰어야 하고 국은 뜨겁되 너무 짜지 않아야 하며 밥은 찰지게 지어야 합니다. 2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요. 선영아, 이 국간이 안 맞네. 어제보다 더 싱거워. 시어머니의 첫마디는 언제나 이렇습니다. 아침 인사도 잘 잤냐는 말도 없이 음식부터 지적하시죠. 저는 익숙한 듯 고개를 숙이며 대답합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다시 간을 맞춰드릴게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숟가락을 내려놓으시고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십니다. 그 눈빛 속에는 늘 불만과 서늘함이 담겨 있어요. 저는 그 시선을 피하며 부엌으로 돌아가 국을 다시 데웁니다.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속으로 중얼거리며 소금을 한 꼬집 더 넣습니다. 손이 떨리는 건 피곤해서일까요? 아니면 또 혼날까봐 두려워서일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식사가 끝나면 설거지, 빨래, 청소가 기다립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시며 제가 하는 모든 일을 묵묵히 지켜보세요. 말씀은 없지만 그 시선이 느껴집니다. 감시하는 것 같기도 하고 평가하는 것 같기도 한 그 눈빛이요. 창문을 닫다가 문득 20년 전이 떠올랐습니다. 25살 설레는 마음으로 이 집에 처음 들어선 날이요. 하얀 한복을 입고 시어머니께 큰절을 올리던 그 순간. 시어머니는 저를 보시더니 잠깐 굳은 표정을 지으셨어요. 그리고는 고개를 돌리시며 차갑게 말씀하셨죠. 앞으로 잘 부탁한다. 따뜻한 환영이 아니라 마치 직원을 맞이하는 듯한 말투였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시어머니는 저를 며느리가 아니라 집안일을 하는 사람처럼 대하셨어요. 왜일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수없이 생각했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참고 더 잘하면 언젠가는 인정받을 수 있을 거라 믿으며 살아왔어요. 오후가 되자 남편 태준 씨가 퇴근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소리에 저는 얼른 부엌으로 달려가 저녁 준비를 서두릅니다. 남편은 거실로 들어서며 어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저는 그저 주방에서 멀리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에요. 어머니, 오늘 컨디션은 어떠세요? 그럭저럭. 내 아내가 국 간을 또 못 맞췄지만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이 저를 흘끗 쳐다봅니다. 따지는 눈빛도 위로하는 눈빛도 아닌 그저 무심한 시선이에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 앉습니다. 선영아, 저녁 준비 다 됐어? 네, 금방 차릴게요. 저는 서둘러 밥상을 차리고 세 사람이 둘러앉습니다. 딸 지혜와 아들 민수는 각자 방에 들어가 나오지 않아요. 요즘 애들은 가족 식사 시간에도 참석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서운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아요. 식사 내내 시어머니는 말없이 드시고 남편은 휴대폰만 들여다봅니다. 저는 그저 두 사람의 반찬 그릇이 비는지 물이 필요한지만 살피며 조용히 앉아 있어요. 언제부터였을까? 우리 집 식탁이 이렇게 조용해진 게. 밥을 씹어 삼키는 소리만 들리는 이 정적이 때로는 귓가를 찌르는 비명처럼 느껴집니다. 밤 9시 모두가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이불을 펴드리고 약을 챙겨드립니다. 혈압약, 관절약, 소화제까지 7알의 약을 물과 함께 드리면 시어머니는 무표정하게 받아드세요. 내일 아침엔 미역국 끓여줘. 된장국은 질렸어. 네,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고개를 돌리시고 저는 조용히 방문을 닫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며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눌러오는 느낌이 들어요. 서운함일까요? 외로움일까요? 20년을 이렇게 살았는데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옆에서는 남편이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어요. 저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생각합니다. 당신은 알까? 내가 얼마나 외로운지, 내가 얼마나 힘든지. 하지만 남편에게 묻지 않았어요. 물어봐도 남편은 그게 며느리 도리 아니냐고 말할 게 뻔하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며 눈을 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시어머니 방에서 쿵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벌떡 일어나 급히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계셨어요. 어머니, 어머니. 저는 다급히 시어머니를 흔들며 소리쳤습니다. 남편도 놀라 달려왔고 우리는 급히 119를 불렀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고요한 밤을 가르며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미워하던 사람이었지만 그래도 이렇게 쓰러져 계시니 무서웠습니다. 손을 꼭 잡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 괜찮으실 거예요. 새벽 2시 응급실. 의사 선생님이 나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큰 위험은 넘기셨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최근 들어 건망증이나
이상 행동은 없으셨나요? 남편과 저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건망증이라 생각해 보니 최근 며칠 시어머니가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방금 드신 약을 또 찾으시는 일이 있었어요.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일단 신경과 진료를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초기 치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치매. 그 단어를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남편의 얼굴도 굳어졌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병실로 들어가 잠든 시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가느다란 숨소리. 평생 강하고 차갑기만 했던 분이 이렇게 작고 연약해 보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 손을 뻗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 제 손바닥에 닿았어요.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어요. 초기 치매가 맞습니다. 앞으로 증상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 보호자의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 남편이 말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 돌보는 건 내가 알아서 해야 할 것 같아.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되는구나. 결국 모든 짐은 제 몫이 되는구나. 집에 돌아온 후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바라보셨어요. 예전처럼 날카로운 지적도 차가운 시선도 없이 그저 조용히 앉아 계십니다. 저는 부엌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지? 어머니는 나를 계속 기억하실까? 아니면 나조차 잊으실까? 그리고 마음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평생 나를 차갑게 대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어머니를 돌봐야 하는구나.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 앞을 지나다가 문틈 사이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는 걸 봤어요. 살짝 문을 열어보니 시어머니가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리셨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조용히 문을 닫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미안하다니. 어머니가 누구에게 미안하다는 걸까? 치매 진단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는 약을 처방해 주셨지만 의사 선생님은 진행을 늦출 수는 있어도 완치는 어렵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묵직한 무게가 가슴에 내려앉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시어머니는 예전과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시면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시거나 같은 질문을 몇 번씩 반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녁 딸 지혜가 회사에서 퇴근해서 집에 돌아왔습니다. 지혜는 할머니 방으로 들어가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지혜예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지혜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누구지? 누가 들어온 거야? 손녀지예요. 손녀? 내가 손녀가 있었나? 지혜는 당황한 표정으로 거실로 나와 저에게 속삭였어요. 엄마 할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는 것 같아요. 치매가 진행되고 있나 봐. 의사 선생님이 그러실 수도 있다고 하셨어. 지혜는 불안한 표정으로 자기 방으로 들어갔고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손녀도 잊으시다니. 더 놀라운 일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자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어요. 남편이 다가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저으셨어요. 당신은 누구예요? 왜 남의 집에 들어와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은 태준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내가 아들이 있었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남편을 바라보셨습니다. 남편은 충격에 빠진 듯 저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 속에는 당혹감과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선영아,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시네. 의사 선생님께 다시 여쭤봐야 할 것 같아요. 그날 밤 우리는 다시 병원을 찾았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시어머니를 진찰한 후 침통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치매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가족들을 못 알아보는 증상은 치매 환자에게서 흔히 나타나는 일이에요. 안타깝지만 앞으로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었고 저는 그저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어요. 하지만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제가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자 시어머니는 제 얼굴을 보시더니 환하게 웃으셨어요. 왔구나. 네, 어머니. 그래, 내가 왔구나. 내가 너를 기다렸어.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도 손녀도 못 알아보시던 시어머니가 저는 또렷이 알아보시다니.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머니, 제가 누구인지 아세요? 그럼 내가 누군지 어떻게 모르겠니?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 손길이 따뜻했어요. 평생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의 손이 이렇게 따뜻할 수 있다니. 곁에 있어줘. 내가 없으면 무서워.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두려워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을게요. 거실로 나오자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하셔? 저는 알아보시는 것 같아요. 뭐? 나는 못 알아보시면서 남편의 목소리에 서운함이 묻어났습니다. 저도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왜 시어머니는 아들과 손녀는 잊으시면서 평생 차갑게 대했던 며느리인 저만 기억하시는 걸까요?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이상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하루 종일 저만 찾으셨어요. 딸아, 어디 갔니? 딸아, 처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다니.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아, 거기 있었구나. 어디 간 줄 알고 깜짝 놀랐잖아.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안도의 한숨을 쉬셨어요. 어머니, 방금 저를 뭐라고 부르셨어요? 딸이라고 불렀지. 왜? 저는 며느리인데요. 시어머니는 고개를 갸웃거리시더니 제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셨어요. 며느리? 아니야, 넌 내 딸이야.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빛이 너무나 진지했거든요. 진짜로 저를 딸이라고 믿고 계신 것 같았어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걸까?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낮에 있었던 일을 말했습니다. 남편은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치매 때문에 헷갈리시는 거겠지. 의사 선생님도 그럴 수 있다고 하셨잖아. 그런데 이상한 게 저는 정말 또렷이 알아보세요. 제 이름도 부르시고 제가 어디 있는지도 항상 아시고.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쨌든 어머니가 당신만 찾으시니까 당신이 더 신경 써줘야 할 것 같아. 나도 회사 일이 바빠서 매일 일찍 퇴근하기 어렵거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모든 짐은 내 몫이 되는구나. 남편은 등을 돌리고 눕더니 곧 코를 골기 시작했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만 기억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다음 날 아침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앉아 아침을 드시다가 갑자기 제 손을 잡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미안해.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는 당황해서 물었어요. 어머니, 왜 미안하다고 하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지. 차갑게 대했어.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평생 강하고 차갑기만 했던 시어머니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시는 모습은 처음이었어요.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야, 난 내가 미울 리가 없었어.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는데. 어머니.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이 났어요. 평생 인정받고 싶었던 마음, 사랑받고 싶었던 마음이 이렇게 뒤늦게라도 전해지니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의문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왜 저를 사랑했다고 하시는 걸까요? 왜 평생 차갑게 대하셨던 걸까요?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걸까? 아니면 진짜 무슨 이유가 있었던 걸까? 그날 오후 딸 지혜와 아들 민수가 거실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가 우연히 그들의 대화를 듣게 되었어요. 할머니가 진짜 이상해졌어. 나를 완전히 모르시더라. 나도 할머니가 누구냐고 물으시는데 진짜 충격이었어. 근데 엄마는 알아보신다며? 이상하지 않아? 응, 엄마만 계속 찾으시고 엄마 없으면 불안해 하신대.
그럼 이제 엄마가 계속 집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엄마도 힘들겠다. 어쩔 수 없지. 할머니를 요양원에 보낼 수도 없고. 두 아이의 목소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묻어났습니다.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아이들도 남편도 모두 시어머니를 부담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담을 모두 제게 떠넘기려 하고 있었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뭘까? 그저 돌봄을 담당하는 사람일 뿐일까? 밤이 되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드리고 약을 챙겨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약을 드시고 나서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딸아, 오늘도 고마웠어. 어머니, 당연한 일이에요. 아니야, 고마워. 내가 아니었으면 난 어떻게 했을까? 시어머니의 눈빛이 맑았습니다. 치매에 걸린 사람의 눈빛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또렷했어요. 저는 그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정말 저를 기억하고 계시는구나. 어머니, 편히 주무세요. 제가 옆방에 있을게요. 응, 잘 자렴.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평생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말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지며 방을 나왔어요.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귀를 기울였어요. 시어머니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셨습니다. 사랑했어, 정말 사랑했는데 표현하지 못했어.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에게 하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에게 하는 말일까요? 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지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또다시 저만 찾으셨습니다. 아침 식사 시간에도 낮에도 저녁에도 제가 잠깐 화장실에 가도 불안해하시며 부르셨어요. 남편과 아이들은 점점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자신들을 못 알아보시는 것이 불편하고 어색했던 거예요. 결국 집안에서 시어머니를 돌보는 사람은 오직 저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선영아,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건 어떨까? 네, 어머니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시잖아. 전문적으로 돌봐주는 곳이 더 나을 것 같아. 저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빛에는 미안함보다는 불편함이 더 묻어났어요. 어머니는 저만 찾으시는데 요양원에 보내면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당신도 힘들잖아. 24시간 어머니를 돌보는 건 무리야. 조금만 더 지켜봐요. 저는 그렇게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원하는 건 시어머니를 멀리 보내는 것이라는 걸.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왜 나만 기억하시는 걸까? 그리고 왜 나를 딸이라고 부르시는 걸까? 평생 차갑게 대하시다가 갑자기 사랑한다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 모든 게 혼란스러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혼자 둘 수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저를 찾아주시고 저를 필요로 하시는 분이었으니까요.
평생 인정받지 못했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의 치매가 진단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증상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어요. 이제 시어머니는 낮과 밤을 구분하지 못하시고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어려워하셨습니다. 그리고 오직 저만 찾으셨어요. 아침에 눈을 뜨시면 제일 먼저 제 이름을 부르시고 제가 잠시라도 자리를 비우면 불안해하며 울부짖으셨습니다. 딸아, 어디 갔니? 딸아, 부엌에서 아침 준비를 하고 있어도 화장실에 가도 심지어 쓰레기를 버리러 잠깐 나가도 시어머니는 제가 사라진 줄 알고 패닉에 빠지셨어요. 저는 그때마다 급히 달려가 시어머니를 안심시켜 드려야 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디 안 가요. 정말? 안 가는 거야? 나를 두고 가면 안 돼.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붙잡으시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그 손길이 너무나 간절해서 저는 차마 뿌리치지 못했습니다. 밤은 더 힘들었어요. 시어머니는 밤만 되면 배회를 시작하셨습니다. 방에서 나와 거실을 돌아다니시거나 현관문을 열려고 하시는 거예요. 처음 며칠은 몰랐는데 어느 날 새벽 3시에 현관문 여는 소리에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맨발로 현관에서 계셨어요.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려고 애쓰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어디 가시려고요? 집에 가야지 딸이 기다려. 어머니, 여기가 집이에요. 제가 여기 있잖아요. 아니야, 내 딸이 집에서 기다리고 있어. 가야 해. 시어머니는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밀쳐내려 하셨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붙잡고 다시 방으로 모셨지만 시어머니는 계속 울면서 집에 가야 한다고 되풀이하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혹시 또 일어나실까봐 거실 소파에 누워 밤을 샜습니다. 다음 날 아침 거울을 보니 눈밑이 퀭하게 패여 있었어요. 피곤함이 얼굴에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낮에도 쉴 틈이 없었어요. 시어머니는 제가 항상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기를 원하셨거든요. 제가 잠시 화장실에 가도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가도 불안해하셨습니다. 딸아, 어디 있니? 어머니, 베란다에 있어요. 금방 갈게요. 안 돼. 지금 당장 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패닉 상태였어요. 저는 하던 일을 멈추고 급히 거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불안한 표정으로 저를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어디 갔었어?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야? 잠깐 빨래 널었어요. 어머니를 두고 간 게 아니에요. 앞으로는 어디 가지 마. 내 곁에만 있어줘.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눈물을 글썽이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한숨을 쉬었어요. 이제 잠시도 혼자 있을 시간이 없구나. 가족들은 점점 더 시어머니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태주는 아침 일찍 출근해서 밤늦게 돌아왔고
딸 지혜와 아들 민수도 학교나 회사를 핑계로 집에 있는 시간을 최소화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도 온 가족이 모이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각자 방에서 밥을 먹거나 아예 밖에서 먹고 들어왔어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퇴근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어요. 남편이 거실을 지나가려다가 시어머니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을 빤히 쳐다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어요. 누구세요? 우리 집에 왜 들어오세요? 남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다가가 말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은 태준이에요. 어머니 아들이에요. 아들? 나한테 아들이 있었나? 남편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저는 시어머니를 달래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부엌으로 와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선영아, 나 진짜 힘들어. 어머니가 나를 못 알아보시는 게. 저도 힘들어요. 그래도 당신은 알아보시잖아.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평생 아들로 살아왔는데 어머니에게 잊혀진다는 건 얼마나 슬픈 일일까요? 하지만 동시에 저도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의 상처를 위로할 여유조차 없었어요. 조금만 참아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지실지도 몰라요. 아니야, 의사 선생님이 그랬잖아. 점점 더 나빠질 거라고. 남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홀로 부엌에 서서 창밖의 어둠을 바라봤어요. 정말이지 이 집에서 나는 혼자구나. 며칠 후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과 두 아이가 거실에 모였고 저도 함께 앉았어요. 시어머니는 방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렇게 모였어. 저도 찬성이에요. 할머니가 점점 더 안 좋아지시잖아요. 딸 지혜가 빠르게 대답했어요. 아들 민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도 힘드실 텐데 전문가들이 있는 곳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는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더 많이 담겨 있었어요. 어머니는 저만 찾으시는데 낯선 곳에 보내면 더 불안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당신 혼자 감당하기엔 무리야. 요양원에는 전문 간병인도 있고 시설도 좋아. 어머니는 제가 없으면 안 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선영아, 우리도 당신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이렇게 계속 가면 당신도 쓰러져.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당신 얼굴 좀 봐.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잤어? 남편의 말에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실제로 저는 한 달 넘게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밤마다 시어머니를 지켜야 했고, 낮에도 쉴 틈이 없었으니까요. 조금만 더 지켜봐요. 제발. 저는 간청하듯 말했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서로를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조금만 더 지켜보자.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그땐 어쩔 수 없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 회의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덮어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잠결에 제 손을 잡으시며 중얼거리셨어요. 딸아,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물었습니다. 어머니, 누구를 지키지 못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대답 없이 계속 중얼거리셨어요. 10살이었는데 내가 지켜줬어야 하는데 미안해. 10살. 그 말이 계속 귀에 맴돌았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조용히 방을 나와 남편에게 물었어요. 여보, 어머니한테 딸이 있었어요? 딸, 무슨 소리야? 어머니 자식은 나 하나뿐이야. 그런데 자꾸 10살짜리 딸 이야기를 하세요. 남편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치매 때문에 헛소리 하시는 거겠지. 어머니한테 딸은 없었어. 하지만 저는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나 절박했거든요. 진짜로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다음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를 끝까지 돌보기로요. 가족들이 뭐라고 하든 요양원 이야기가 나오든 저는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로 했어요. 왜냐하면 시어머니는 저를 필요로 하셨으니까요. 평생 인정받지 못하고 살았던 제가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된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딸이라고 부르시고 제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저에게는 위로가 되었어요. 비록 치매 때문에 착각하시는 것일지라도 그 온기만큼은 진짜였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딸아, 고마워.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 저도 어머니가 있어서 다행이에요.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오랜만에 보는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창밖으로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비쳐 들어왔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생각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어머니를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하지만 밤이 되자 다시 현실이 밀려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또 배회를 시작하셨고 저는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밤을 샜어요. 새벽 4시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밝아오는 하늘이 보였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쳐서 외로워서 아무도 제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서 울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걸까? 언제쯤 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제가 무너지면 시어머니도 무너진다는 것을, 그래서 버텨야 한다는 것을.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습니다. 곧 아침이 오고 또다시 하루가 시작될 테니까요. 병원에서 돌아온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의사 선생님의 경고를 들었지만 여전히 시어머니를 돌보는 일을 멈추지 못했어요. 오히려 더 조심스럽게, 더 세심하게 시어머니를 챙겼습니다.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어보니 낯선 할머니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80대로 보이는 허리는 굽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한 분이었어요. 혹시 박정숙 씨 댁이 맞나요? 네, 맞습니다. 누구세요? 아이고, 내가 윤옥순이라고 하는데 정숙이 친구예요. 오랜만에 소식 듣고 찾아왔어요. 윤옥순. 시어머니가 가끔 말씀하시던 친구분이었습니다. 저는 얼른 문을 열어드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어머니께서 많이 반가워하실 거예요. 옥순 할머니는 천천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어요. 거실을 둘러보시더니 조심스럽게 물으셨습니다. 정숙이는 어디 있나요? 방에 계세요. 제가 모셔올게요. 저는 시어머니 방으로 가서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윤옥순 이모님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멍하니 저를 바라보시더니 고개를 갸웃거리셨습니다. 윤옥순? 누구지? 어머니 친구분이세요. 오랜만에 오셨대요. 친구? 시어머니는 여전히 혼란스러운 표정이었지만 저는 시어머니를 부축해서 거실로 모셨습니다. 옥순 할머니와 시어머니가 마주 앉았어요. 옥순 할머니는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정수가 나야. 옥순이. 알아보겠어? 시어머니는 한참을 옥순 할머니를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옥순이 맞아, 옥순이지? 그래, 맞아. 내가 왔어. 두 분은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누군가를 알아보시다니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저는 차를 준비해서 가져다 드렸어요. 두 분은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셨는데 시어머니는 가끔 같은 말을 반복하시거나 혼란스러워 하셨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그런 시어머니를 안쓰럽게 바라보시며 저에게 눈짓을 하셨어요. 저는 그 의미를 알아차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두 분 천천히 이야기 나누세요. 저는 부엌에서 일 좀 할게요. 고맙네, 며느리. 옥순 할머니의 말에 저는 고개를 숙이고 부엌으로 갔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옥순 할머니가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저는 설거지를 하다가 손을 닦으며 돌아섰어요. 차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니, 괜찮아. 자네와 잠깐 이야기 좀 하고 싶어서 왔어. 옥순 할머니는 부엌 의자에 앉으시며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알 수 없는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자네가 선영이지? 네, 맞습니다. 그래, 자네가 정숙이가 그렇게 아끼던 며느리구만. 저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끼던 며느리라니요? 자네 모르나? 정숙이가 자네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옥순 할머니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의자에 앉으며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저를 싫어하신다고만 생각했어요. 평생 차갑게 대하셨거든요. 차갑게 대했다고. 옥순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아니야. 정숙이는 자네를 정말 아꼈어. 내가 만날 때마다 자네 이야기만 했으니까. 그럴 리가.
정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요리를 얼마나 잘하고 집안일을 얼마나 꼼꼼하게 하는지 모른다.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 맨날 자네 자랑뿐이었어.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자랑했다니. 평생 제 음식이 맛없다고 집안일이 엉성하다고 지적만 하시던 분이 뒤에서는 저를 자랑했다고요? 하지만 어머니는 제게 늘 차갑게 대하셨어요. 한 번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미안했나 봐. 정숙이가 내게 그러더라고. 나는 며느리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자꾸 차갑게 대하게 된다고. 옥순 할머니의 말에 저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옥순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천천히 입을 여셨어요. 정숙이한테 아픈 과거가 있어. 옥순 할머니는 찻잔을 들어 한 모금 마시셨습니다. 그리고는 먼 곳을 바라보는 듯한 눈빛으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정숙이한테 딸이 있었어. 자네 남편 태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딸이요?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도 한 번도 말한 적 없는 내용이었어요. 응. 이름이 미숙이었어. 정말 예쁘고 착한 아이였지. 정숙이는 그 아이를 세상에서 제일 사랑했어. 옥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미숙이가 10살 때 백혈병에 걸렸어. 그때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라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이 없었지. 결국 미숙이는 세상을 떠났어. 정숙이는 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지. 한동안 넋을 잃고 살았어.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며 옥순 할머니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몇 년 후에 태준이를 낳았지만 정숙이는 예전 같지 않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했거든. 그래서 태준이한테도 차갑게 대했어. 사랑하면 또 잃을까봐. 옥순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고 저를 바라보셨어요. 그리고 자네가 이 집에 들어온 날 정숙이가 나한테 전화를 했어. 울면서 말이야. 무슨 말을 하셨는데요? 며느리가 미숙이를 닮았다고. 너무 닮아서 가슴이 아프다고.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정숙이는 자네를 보는 게 힘들었나 봐. 자꾸 죽은 딸이 생각나니까. 그래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자네를 딸처럼 아꼈어. 자네가 해주는 음식을 가장 맛있게 먹었고, 자네가 정리해 놓은 집안을 가장 편안해 했어. 자네가 하는 모든 일에 고마워했지. 옥순 할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정숙이가 나한테 그러더라고. 나는 며느리를 사랑하는데 표현을 못하겠다고. 또 잃을까봐 무섭다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20년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저는 시어머니가 저를 싫어한다고만 생각했어요. 인정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고 그저 참고 견디기만 했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저를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표현하지 못했을 뿐. 죽은 딸을 닮은 며느리를 보는 게 너무 아팠고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두려워서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였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옥순 할머니를 바라봤어요.
옥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자네가 지금 정수기를 돌보고 있다며? 내 어머니가 저만 찾으시고 저를 딸이라 부르세요. 그래, 이제는 표현하는구나. 치매에 걸려서야 진심을 드러내다니 참 안타까운 일이야. 옥순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자네 남편이나 손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요양원에 보내자고 해요. 어머니가 저만 찾으시니까 제가 돌보는 게 힘들다고. 요양원? 옥순 할머니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정수기를 요양원에 보낸다고? 그럼 안 돼. 정수기는 자네만 기억하잖아. 자네 없으면 더 불안해질 거야. 저도 그래서 끝까지 돌보려고 해요. 하지만 너무 힘들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옥순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셨어요. 고생이 많구나. 정말 고생이 많아. 내가 도와줄게. 일주일에 2~3번은 와서 정숙이랑 이야기도 나누고 자네도 좀 쉴 수 있게 해줄게. 정말요? 그럼. 정숙이는 내 평생 친구야. 그리고 자네는 정숙이가 가장 사랑한 며느리고. 당연히 도와줘야지. 저는 옥순 할머니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이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도와주겠다고 제 편이 되어주겠다고 말해준 게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울 것 없어. 우리 함께 정숙이를 돌보자고. 그날 저녁 옥순 할머니는 시어머니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옥순 할머니 옆에 앉아 계속 웃으셨습니다. 옥순아, 너 언제 왔어? 아까 왔지. 너 보러 왔어. 나 보러? 왜? 그냥. 보고 싶어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으셨어요. 그 웃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저는 옥순 할머니를 배웅했어요. 현관 앞에서 옥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선영아, 힘들 때는 언제든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달려올게. 네, 이모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억해. 정숙이는 자네를 정말 사랑해. 비록 표현은 못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늘 자네를 딸처럼 여겼어. 네, 이제 정숙이가 자네를 딸이라 부르잖아. 그게 정숙이의 진심이야. 치매에 걸려서야 겁내지 않고 표현하게 된 거지. 옥순 할머니의 말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숙이를 끝까지 잘 돌봐줘. 그게 자네도 행복해지는 길이야. 네, 이모님. 그럴게요. 옥순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고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가셨어요. 저는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어머니 방에 들어가 이불을 펴드렸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오래된 사진첩을 들여다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무엇을 보세요? 사진, 옛날 사진. 저는 시어머니 옆에 앉아 사진첩을 함께 봤어요. 거기에는 어린 여자아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 아이는 누구예요? 내 딸 미숙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진 속 아이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속 아이가 제 어린 시절과 너무나 닮아 있었거든요. 어머니, 너를 처음 봤을 때 미숙이가 생각났어. 너무 닮았거든.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래서 무서웠어. 또 잃을까봐. 사랑하면 또 떠날까봐. 어머니, 미안해. 평생 차갑게 대해서 미안해. 사실은 너를 사랑했어. 정말 많이.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흘렸어요. 어머니, 저도 사랑해요. 정말 사랑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20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을 나누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해준 이야기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시어머니에게 딸이 있었다는 것, 그 딸이 어린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 그리고 제가 그 딸을 닮았다는 것, 시어머니가 평생 저를 차갑게 대한 이유. 그것은 미움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일부러 거리를 뒀던 거예요. 어머니, 저는 눈물을 흘리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았어요. 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걸. 어머니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끝까지 시어머니를 돌보겠다고. 시어머니가 제게 주지 못했던 사랑을 이제는 제가 드리겠다고.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그 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다시 찾아온 건 사흘 후였습니다. 할머니는 오래된 상자 하나를 들고 오셨어요. 선영아, 이거 자네한테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서 가져왔어. 거실에 앉아 상자를 열자 그 안에는 낡은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공책이 들어 있었습니다. 모두 시어머니와 관련된 것들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정숙이가 미숙이를 잃고 난 후에 쓴 일기야. 나한테 맡겨뒀던 건데 이제는 자네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옥순 할머니는 공책을 제게 건네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첫 장을 펼쳤어요. 1983년 8월 15일. 오늘 미숙이가 떠났다. 내 품에서 마지막 숨을 거뒀다. 겨우 10살인데 내가 뭘 잘못했을까? 왜 내 딸을 데려가신 걸까? 시어머니의 글씨는 떨려 있었고 곳곳에 눈물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며 다음 장을 넘겼어요. 미숙이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자꾸 생각난다. 엄마 아프지 않아. 괜찮아. 엄마 울지 마. 10살 아이가 죽어가면서도 엄마를 걱정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저는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이모님, 계속 읽어봐. 뒤에 자네 이야기도 나와. 저는 눈물을 닦으며 일기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날짜의 일기를 발견했어요. 2003년 11월 3일. 오늘 며느리가 처음 집에 왔다. 문을 열고 들어온 순간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다. 미숙이가 어른이 되어 돌아온 것 같았다.
미숙이 같은 눈 목소리.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며느리는 내게 절을 했고 나는 겨우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울고 있었다. 미숙아, 내가 돌아온 거니? 저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처음 봤을 때 느꼈던 충격이 고스란히 전해졌어요. 이 며느리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모르겠다. 사랑하고 싶다. 딸처럼 아끼고 싶다. 하지만 무섭다. 또 잃을까봐. 미숙이처럼 떠나갈까봐. 그래서 차갑게 대하기로 했다.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도 아프지 않을 테니까. 저는 공책을 덮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힘들어 하셨는데 저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자네가 어떻게 알겠어? 정숙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으니까. 옥순 할머니는 제 등을 토닥이셨습니다. 자네 남편 태준이도 몰라. 정숙이는 태준이한테 미숙이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거든. 남편도 몰랐다고요? 응. 태준이는 미숙이가 죽었을 때 겨우 5살이었어. 기억도 희미하고. 정숙이가 일부러 그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지. 그날 저녁 저는 남편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들려준 이야기, 시어머니의 일기, 그리고 죽은 누나 미숙이에 대해서. 남편은 충격에 빠진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누나가 있었다고? 나한테 누나가? 네.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대요. 그런 이야기는 처음 듣는데. 남편은 멍하니 허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어머니 방으로 향했어요. 시어머니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어요. 어머니, 시어머니는 남편을 돌아보셨지만 여전히 누군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누구세요? 어머니 저예요. 태준이요. 아들. 아들? 남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못 알아보는 것도 누나가 있었다는 사실도 모든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저는 남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어요. 선영아, 어머니가 이런 아픔을 안고 살아오셨구나. 네,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어머니가 왜 그렇게 무뚝뚝하신지, 왜 우리한테 차가우신지 이제야 이해가 돼. 남편은 시어머니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시어머니는 남편의 손을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무슨 뜻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용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저는 딸 지혜와 아들 민수에게도 할머니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두 아이는 충격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할머니한테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응. 그래서 할머니가 사람들한테 마음을 잘 못 여셨던 거야.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게 너무 무서웠던 거지. 지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저희가 할머니한테 너무 무심했어요. 나도 미안해.
엄마한테도 엄마가 혼자 힘들어하는데 우리는 모른 척 했잖아. 민수의 말에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들이 처음으로 제 마음을 이해해 주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 이제라도 알게 됐으니까.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영아, 고마워. 당신이 어머니를 끝까지 돌봐줘서 우리가 다 도와줄게. 이제는 당신 혼자 힘들지 않게 할게. 저는 남편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슴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따뜻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이 제 편이 되어주는 것 같았어요. 가족들이 진실을 알게 된 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처음 며칠은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어요. 남편은 일찍 퇴근해서 시어머니와 시간을 보냈고 아이들도 할머니 방에 들어가 말벗이 되어드렸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만 찾으셨어요. 남편이 옆에 있어도 아이들이 손을 잡아도 시어머니는 불안해하며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딸아, 어디 갔니? 딸아. 결국 가족들은 하나 둘 다시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아 저는 또다시 혼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의 상태는 점점 더 나빠졌습니다. 어느 날 새벽 저는 이상한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가스 냄새가 났어요. 깜짝 놀라 일어나 부엌으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스레인지 앞에 서서 멍하니 불꽃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냄비는 비어 있었고 불은 최대로 켜져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급히 불을 끄고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손을 붙잡으며 혼란스러워 하셨어요. 나 밥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 괜찮아요. 이제 방으로 가요. 그날부터 저는 밤에도 제대로 잠들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언제 또 일어나실지, 무슨 일을 저지르실지 몰랐거든요. 하루에 2~3시간씩 조각잠을 자며 버텼어요. 2주가 지나자 저는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어지럼증이 심해지고 손이 떨렸어요. 밥을 먹어도 체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찼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점심을 준비하다가 그만 쓰러지고 말았어요. 눈앞이 깜깜해지며 의식을 잃었습니다. 다시 눈을 떴을 때는 병원이었어요. 남편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제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어머니는 어떡하고? 지혜가 집에 있어. 걱정 마.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셨습니다. 표정이 심각했어요. 환자분 상태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과로로 면역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최소 일주일은 입원 치료가 필요합니다. 일주일이요? 안 돼요. 저 집에 가야 해요. 환자분 이대로 가다간 정말 큰 병이 될 수 있습니다. 당분간 푹 쉬셔야 해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걱정되어 미칠 것 같았어요. 그날 저녁 남편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선영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집을 나가셨어. 뭐라고요? 지혜가 잠깐 화장실 간 사이에 현관문을 열고 나가신 것 같아.
지금 경찰에 신고했어.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링거줄을 뽑으려는데 간호사가 달려왔어요. 환자분 안 돼요. 놔주세요. 제가 가봐야 해요. 결국 남편이 허락하에 임시 퇴원을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경찰과 가족들이 동네를 샅샅이 뒤지고 있었어요. 2시간을 헤맨 끝에 동네 공원 벤치에서 시어머니를 발견했습니다. 추운 날씨에 얇은 옷만 입고 덜덜 떨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는 달려가 시어머니를 꼭 안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딸아 무서웠어. 괜찮아요, 어머니. 제가 왔어요. 집이 어딘지 몰랐어. 길을 잃었어. 시어머니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우리는 급히 시어머니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날 밤 거실에서 가족 회의가 열렸습니다. 남편의 표정이 단호했어요. 선영아, 이제 정말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겠어. 여보, 당신도 쓰러지고 어머니는 집을 나가시고 이러다 정말 큰일 나. 전문가들이 계신 곳이 어머니한테도 더 안전해. 지혜도 거들었습니다. 엄마, 아빠 말이 맞아요. 엄마가 이렇게 계속 무리하면 안 돼요. 할머니도 위험하잖아요. 오늘 큰일 날 뻔했어요. 민수까지 가세하자 저는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는 저만 찾으시는데 그게 문제야. 당신만 찾으시니까 당신이 무너지는 거잖아. 요양원에 가시면 익숙해지실 거야. 남편의 말이 틀린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달랐습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세요. 언제까지? 당신이 죽을 때까지? 남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떡하라고요? 어머니를 버리라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가한테 맡기는 거야. 어머니한테는 똑같아요. 저를 잃는 거라고요. 저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동안 참았던 감정이 폭발했어요. 여보는 편하죠. 아이들도 편하고. 다들 저한테 떠넘기고 나 몰라라 하면 되니까. 무슨 소리야, 우리가 언제? 20년이에요. 20년 동안 저 혼자 이 집 살림 다 했어요. 누구 하나 고맙다는 말 없이. 어머니가 처음으로 저를 필요로 하시는데 그것마저 빼앗으려고요?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계속 소리쳤습니다.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 왜 나만 힘들어야 하는데?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할 말을 잃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아. 저는 눈물을 닦고 시어머니 방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침대에서 일어나 쟤를 찾고 계셨어요.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딸아, 엄마가 미안해. 엄마 때문에 힘들지?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나 때문에 딸이 아프잖아. 정말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괜찮아요. 엄마가 나쁜 엄마야. 딸을 힘들게 하는 나쁜 엄마. 시어머니는 울면서 제 손을 놓지 않으셨어요.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고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어요. 그날 밤의 폭발 이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은 더 이상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어요. 제 눈물과 절규가 그들의 마음을 움직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상태는 계속 나빠졌어요. 밥을 드시다가 숟가락을 놓치시고 화장실 가는 길을 잊으시고 제 얼굴조차 가끔은 알아보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새벽 시어머니가 갑자기 숨을 헐떡이기 시작했어요. 딸아, 숨이 안 쉬어져. 저는 황급히 119를 불렀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시어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은 차갑고 힘이 없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금방 병원 가요. 조금만 참아요. 딸아, 정말 미안해. 시어머니는 의식이 희미해지면서도 계속 미안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응급실에서 몇 시간의 치료 끝에 시어머니는 일반 병실로 옮겨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우리 가족을 복도로 불러내셨어요. 환자분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고령의 치매까지 진행되면서 전반적인 신체 기능이 약해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잠시 망설이시더니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오래 버티시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길어야 몇 주, 짧으면 며칠 안에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부축했어요. 선영아, 괜찮아? 저는 울먹이며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계셨어요. 창백한 얼굴에 주름이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손을 잡으며 속삭였어요. 어머니, 저 여기 있어요. 제가 옆에 있을게요. 시어머니는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희미하게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딸아, 고마워. 다음 날 옥순 할머니가 병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시어머니를 보시더니 눈물을 흘리셨어요. 정수가 이렇게까지 아프면 어떡해. 병실을 나온 옥순 할머니는 저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셨어요. 선영아, 이거 자네한테 줘야 할 것 같아. 이게 뭐예요? 정수기가 10년 전에 나한테 맡긴 거야. 만약 자신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 며느리한테 전해달라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봉투에는 선영에게라고 시어머니의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열어봐. 정수기가 자네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 다 담겨 있을 거야. 저는 조심스럽게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2장의 종이가 들어 있었어요. 하나는 유언장이었고 하나는 손편지였습니다. 먼저 유언장을 펼쳤습니다. 본인 박정숙은 본 유언장을 통해 다음과 같이 유언합니다. 본인 명의의 모든 재산, 부동산, 예금, 육아 증권 등은 며느리 김선영에게 상속합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제게. 손이 떨려 편지를 펼치기가 어려웠어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선영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아마 나는 이미 정신이 온전치 못하거나 세상을 떠났겠구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평생 너를 차갑게 대한 것, 한 번도 사랑한다고 말하지 못한 것. 너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숨이 멎는 줄 알았어. 내가 잃어버린 딸 미숙이가 돌아온 것 같았거든. 그래서 무서웠어. 또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까봐. 미숙이를 잃었을 때 나는 거의 미쳐버릴 뻔했어. 다시는 그런 아픔을 겪고 싶지 않았지. 그래서 너를 밀어냈어. 차갑게 대했어. 사랑하지 않으면 잃어도 아프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하지만 그건 내 착각이었어. 나는 너를 사랑하고 있었어. 내가 해준 음식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었어. 내가 정리해 놓은 집은 가장 편안했어. 내가 있는 것만으로도 이 집은 따뜻했어. 선영아, 너는 내 딸이야. 내가 낳지는 못했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늘 딸이었어. 미숙이가 어른이 되었다면 너처럼 자랐을 거야. 내가 남긴 재산은 많지 않지만 모두 내게 준다. 태준이나 손주들도 이해해 줄 거야. 너는 이 집에서 가장 많이 희생했고 가장 많이 견뎠어. 20년 동안 불평 한마디 없이 이 집을 지켜줬지. 미안하고 고맙다. 그리고 사랑한다. 내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았으면 좋겠어. 언제나 널 사랑한 어머니가. 편지를 다 읽었을 때 저는 주저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옥순 할머니가 제 등을 토닥이셨어요. 정숙이가 얼마나 자네를 사랑했는지 이제 알겠지? 저는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20년간 받고 싶었던 사랑이 이 한 장의 편지에 담겨 있었어요. 저는 편지를 들고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시어머니 곁에 앉아 있었어요. 여보, 애들아, 이것 좀 봐. 저는 떨리는 손으로 유언장과 편지를 보여줬습니다. 남편이 편지를 읽더니 눈물을 흘렸어요. 지혜와 민수도 울먹였습니다. 저는 시어머니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며 울먹였습니다. 어머니, 저 편지 읽었어요. 어머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제 알았어요. 시어머니는 희미하게 눈을 뜨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또렷이 알아보셨어요. 딸아, 네, 어머니. 제가 여기 있어요. 미안해, 사랑해. 저도 사랑해요, 어머니. 정말 사랑해요. 시어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힘을 다해 미소 지으셨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웠어. 그 말을 끝으로 시어머니는 천천히 눈을 감으셨습니다. 심장 박동 소리가 길게 이어졌다가 멈췄습니다.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를 아는 분들이 하나 둘 찾아와 고개를 숙였어요. 옥순 할머니는 영정 사진 앞에서 한참을 울으셨습니다. 정수가 이제 편히 쉬렴. 미숙이한테도 가고. 저는 상주로서 조문객들을 맞이하며 계속 시어머니를 생각했어요. 영정 사진 속 시어머니는 생전에 본 적 없는 환한 미소를 짓고 계셨습니다. 어머니, 이제는 행복하시겠죠? 미숙이를 만나셨을까요? 사흘간의 장례를 치르는 동안
저는 많은 분들로부터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숙 씨가 평소에 며느리 자랑을 정말 많이 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얼마나 착한지 모른다고 늘 그러셨죠. 정숙 씨한테 며느리는 딸 같은 존재였어요. 듣는 순간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제가 몰랐던 시어머니의 또 다른 모습이었어요. 장례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안 계신 집은 너무나 조용했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제 곁에 앉았습니다. 선영아, 괜찮아? 네, 괜찮아요. 미안해. 그동안 당신한테 너무 무심했어.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남편을 바라봤어요. 어머니를 돌보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했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생각도 안 했어. 정말 미안해. 여보, 어머니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도 몰랐어. 나는 아들인데도 어머니 마음을 몰랐어. 당신이 더 잘 알고 있었어. 남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당신을 더 아끼고 사랑할게. 당신도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 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저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지혜와 민수도 다가왔습니다. 엄마, 우리도 죄송해요. 엄마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았어요. 할머니 편지 읽으면서 엄마가 이 집에서 얼마나 많은 걸 희생했는지 깨달았어요. 아이들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잘할게요. 엄마한테 잘할게요. 저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그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의 사랑이 이제야 전해지는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저는 시어머니의 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을 열고 서랍을 열고 하나씩 유품들을 꺼냈어요. 오래된 옷들, 낡은 안경, 그리고 약병들. 시어머니의 삶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를 발견했어요. 열어보니 사진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어린 미숙이의 사진, 젊은 시절의 시어머니 사진, 그리고 제가 시집 온 날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와 제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무표정했지만 사진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3년 11월 3일. 내 딸이 돌아왔다.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진을 발견했어요. 어린 미숙이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들여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사진 속 미숙이와 제 어린 시절 사진을 나란히 놓으니 정말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습니다. 눈매, 코, 입매, 심지어 웃는 모습까지. 어머니가 저를 보면서 얼마나 가슴 아프셨을까. 저는 두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순 할머니가 찾아오셨습니다. 선영아, 어떻게 지내고 있니? 이모님, 여기 앉으세요. 저는 할머니께 차를 대접하며 정리하던 사진들을 보여드렸어요. 이모님, 이 사진 좀 보세요. 저랑 미숙이가 정말 닮았어요. 옥순 할머니는 사진을 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그래서 정숙이가 그렇게 놀랐던 거야. 자네를 처음 봤을 때 어머니가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매일 저를 보면서 잃어버린 딸을 생각하셨을 텐데. 그래도 행복했을 거야. 자네가 곁에 있어서. 옥순 할머니는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정숙이는 자네 덕분에 마지막까지 행복했어. 치매에 걸린 게 오히려 다행이었을지도 몰라. 그래야 겁없이 자네를 딸이라 부르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었으니까. 이모님, 자네도 이제 행복해야 해. 자네를 위해 살아야 해. 그게 정숙이가 바라던 거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어머니가 떠나신 지 한 달. 저는 여전히 가끔 시어머니를 찾곤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시어머니 방문을 열어보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 시어머니 몫까지 차리려다가 멈추곤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힘들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20년간 받지 못했던 사랑을 마지막에 뒤늦게라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저 이제 괜찮아요. 어머니가 바라신 대로 저를 위해 살아볼게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시어머니 방을 제 서재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책 읽는 공간이 있었으면 했거든요.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도와줬어요. 가구를 옮기고 책장을 들여놓고 창가에는 작은 의자를 놓았습니다. 엄마 여기 예쁘다. 응, 엄마가 여기서 책도 읽고 쉬면 되겠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봄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어요. 거실에서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과 아이들이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야 알아주는구나.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서운함도 원망도 이제는 없었어요. 다만 감사함만 남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주신 사랑에 대한 감사함. 그리고 가족이 변화한 것에 대한 감사함. 책상 위에는 시어머니의 편지가 액자에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가끔 그 편지를 읽곤 했어요. 선영아, 너는 내 딸이야. 사랑한다. 그 글귀를 볼 때마다 눈물이 났지만 따뜻한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연분 홍빛 꽃잎들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합니다. 시어머니가 바라셨던 것처럼 이제는 저를 위해 살아갈 거예요. 책을 읽고 친구들을 만나고 하고 싶었던 일들을 하나씩 해볼 생각입니다. 물론 쉽지는 않을 거예요. 20년 동안 가족을 위해서만 살았던 삶을 이제 제 중심으로 바꾸는 건 익숙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해볼 겁니다. 시어머니가 저를 사랑해 주셨듯이 이제는 제가 저를 사랑할 차례니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이해했어요. 어머니의 마음을, 어머니의 사랑을.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마치 시어머니가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나도 사랑한다, 딸아. 행복해라. 저는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햇살이 얼굴을 따스하게 감싸는 것 같았어요. 이제 시작입니다. 진짜 제 삶이.